책 쓰기 시작한 지는, 책이라기보다 이제 어쨌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디지털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쓰기 시작한 건 한 5년 정도 됐고요. 그 시점서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맞을까? 그런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산업혁명이란 산업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디지털 기술들이 핵심인데, 디지털 기술들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는 시대인데, 오히려 이 개념을 좀 혼동스럽게 할 수 있겠다. 그것이 뭐냐면, 흔히 얘기할 때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비교들을 많이 하죠. 4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은 아날로그 시대고 지금은 디지털 시대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 차이는 아날로그라는 것은 무엇인가 새롭게 만들고 변형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디지털은 무엇인가 변형하고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것. 흔히 얘기할 때 뭐 패러디가 됐던,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 변형을 하던, 이런 것들이 엄청 쉽지 않습니까? 자기가 작곡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만큼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차이를 모르고 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그전보다는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사실 무엇인가 잘 만들어진 거를 잘 따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라면, 디지털은 쉽게 변형하면 자기 작품들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개성이나 창의성이나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재량들을 많이 발굴하고 개발해주는 방식으로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존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사람들한테 잘못 전달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디지털 쇼크라는 제목을 썼고, 그리고 그 디지털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좀 이해하면,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구나, 이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책 내에서는 인공지능을 만든 데이터 경제 시대의 주권이라든지 정보 보호, 차별금지 등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룰, 새로운 원칙이 이제는 필요한 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여기서 세세하게 다 독자분들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룰, 어떤 원칙이어야 할지 그 방향을 살짝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데이터 개인정보 이것 할 때, 사실 그 데이터나 개인정보가 형성되는 과정을 본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의 혈압에 대한 정보, 이거는 개인정보죠. 근데 혈압에 대한 정보는 나의 정보지만 사실 측정하는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장비가 있어서 측정을 하고, 그러면 측정하는 사람도 나는 내 장비를 가지고 측정했기 때문에 또 자기가 쓸 수 있다고 또 생각하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체계에서 했으니까 어쨌든 공적 보험에서 또 돈이 지불되니까 사실 이 데이터는 또 공적인 부분에서 쓸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만큼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바라보는 입장이 다른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른 측면들을 동시에 고려해 가지고 바라봐야지, 그렇지 않고 너무 개인정보니까 이건 내 거니까 보호돼야 될 대상이라고만 생각하면, 사실 데이터가 활용이 되면서 생길 수 있는 가치는 공익적 가치들이 큰데 이거하고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좀 너무 데이터를 너무 많이 보호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측면을 갖던 거에서 풀어주는 식으로 가는 것들, 그 흐름은 있지만, 그렇다고 데이터를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데이터가 무슨 장사가 된다든지 그런 좀 개념들이 나오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 데이터를 통해서 나도 그렇고 또 사회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접근이나 원칙, 그것이 좀 빨리 좀 확립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실 데이터, 디지털과 독점, 이거는 사실은 이전에는 좀 안 어울리는 개념 같은 거였죠. 무한의 공간, 디지털 가상 세계 속에서 독점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최근에는
무한의 공간이지만 사실 이것이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 한계가 있죠,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O2O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이 되면서 사실 이제는 어느 특정의 온라인 서비스가 오프라인 현실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는 디지털이라든지 독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존에 우려했던 시각이 다시 사실 살아나고 있는 거죠. 그전에는 우려를 덜 했다가 그것이 얼마 전에도 이슈화 됐지만 이제 이 웹스토어들의 수수료 문제 이전에 비해서는 사실은 유통 비용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유통 비용을 줄여준 거는 맞지만 이제는 사실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된 상태 속에서도 여전히 규모의 경제가 어떻게 보면 달성돼서 효율화가 됐는데 플랫폼을 유지하는 데가 사실 너무 많은 이득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처음에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마켓을 형성했을 때 들었던 노력들은 있죠. 네. 그때는 시장이 작았을 때죠. 근데 지금은 거의 시장이 커진 상태 속에서 그 수수료가 적당한 것인가 이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수수료가 적당하지 않다면 일반적으로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수수료가 낮춰져야 되는데 공급자가 일정 몇 개로 한정이 되니까 사실 공급자가 버티면 수수료를 안 내려줘도 된다는 자체가 사실은 독점인 거죠. 그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수익 구조상으로 충분하게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 그러면 초과 이윤의 부분은 사실은 소비자 편익으로서 돌려줘야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장 경제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수수료 지금 일부에서는 50% 수수료도 여전히 있는 것들인지 이런 것들은 초기 단계의 시장 상황과 달라지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는 이 컨텐츠를 공급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컨텐츠가 성격이 그렇게 돼야지만이 또 컨텐츠 공급자들도 일정도 소득이 좀 생겨야지만이 더 많은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플랫폼 제공자가 누리는 막대한 지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제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의 접근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노동이 디지털화되는 것들 내지는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시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늘어나고 있죠. 그런 거에 비해서 기업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리고 그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기존과 다른 관행상으로 해왔던 것들을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사실 이번 코로나19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전에 화상회의 시스템 오래전서부터 도입됐죠. 근데 사실은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가서 얼굴 보고 해야지 감히 어떻게 화면으로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죠. 최소한도 제가 볼 때는 원격 근무나 재택근무가 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는 회의를 화상으로 하는 것은 아주 효율적이죠. 왜냐하면 회의라는 것은 사실은 자주 짧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커뮤니케이션의 미스라든지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화상회의를 하면서 그것들이 다 달성되고 그리고 화상회의를 하면서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닌 전문가를 화상회의 속에서는 쉽게 참여시킬 수 있죠. 네. 그러면 사실은 업무의 효율성들 그리고 업무의 정확성들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디지털 기술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재택근무라든지 원격근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표준적인 업무 형태라고 봅니다. 네, 그것이 젊은 세대들, 밀리니엄 세대든 Z 세대든 이 세대들이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특정한 공간 속에서
갇히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그리고 결과 중심과 성과 중심으로 일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공간이 여기 카페, 이런 데 카페일 수도 있고, 이건 사람마다 다른 특성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막 밀폐된 공간 같은 데를 원하면 그렇게 찾아가는 거고, 이 공간에 대한 자유권들이 디지털이 주어졌거든요. 그런 공간에 대한 자율권들이 노동의 생산성, 업무의 생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이 코로나19에서도 보여줬기 때문에 기업도 이제는 사람을 관리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성과를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재택근무, 원격근무 이런 것들을 좀 광범위하게 실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한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인재들을 뽑아서 쓴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좋은 인재가 글로벌 기업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기업 문화 차원에서 디지털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도 어쨌든 이 디지털에 대한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들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날로그와 디지털 차이, 이 시대가 다르듯이 그전에는 사실은 표준화된 모델들을 따라가는 게 산업사회의 인재상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인재상들의 시대가 아니고 자기 개성을 추구해야 되는 시대가 됐고, 그 개성을 옛날에는 발현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발현하기 쉬웠고, 그리고 또 발현되면 일정 정도 규모가 이 시장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개인이 좀 더 새롭게 문제를 찾아내고 기회를 찾아내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갖추고 그것이 더 중요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진 거는 저는 연결된 개인의 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전에는 개인의 힘은 사실 약했죠. 근데 이제는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고 디바이스에 연결돼 있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개인 혼자라도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힘을 어떤 방식으로 잘 쓸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장만 뽑자면 저는 제가 그러니까 오부가 이제 한국적 상황들을 좀 많이 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1장이 사실은 이제 미래사회 시나리오로서 좀 추상적인 내용일 수 있겠지만, 사회가 어떻게 크게 볼 때 변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변하는 속에서 나는 우리 사회 또는 나에게는 네 가지 정도 저는 선택지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네 가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지를 가는 것이 나도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사회도 행복하다고 해서 뭐 그냥 적당히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인공지능이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하는 사회가 되면 진짜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가능한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21장 미래사회 시나리오를 좀 제가 담고자 하는 사실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미래상을 그리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리고 곁들여서 22장 복지의 미래하고 소득보험이라는 개념인데, 사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양극화라든지 이 승자 독식이 디지털 사회에서 강화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개성을 발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고용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고용되지 않더라도 나는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 시점이 왔고, 그런 사회보장제도가 저는 소득보험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에 대한 논의, 그것들을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요. 21장이 우선 추천이고, 그 다음에 21장에서 만족스러우셨다면 22장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